정확히 이제 얘기 드리면 전립선 암은 증상은 없습니다. 초기에는. 와, 그러니까 무서운 무서운 질환이네요. 암이죠. 맨 처음에는 증의 증상이 같이 동반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광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존 케리 전 미 국무장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생식기관인 전립선에 발생한 암, 즉 전립선암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황제암이라고 불리는 전립선암에 대해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전립선암 전문가이신 한홍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전립선암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신경을 좀 써야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립선 암은 보통은 60대 후반, 70대 초반에 호발하는 그런 암이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뭐 요즘 50대 후반, 뭐 50대 중반서부터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검진에서 PSA라는 피 검사를 해서 약간 높고 위험도가 있으면 정확한 검사를 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그 PSA 수치라는 게 네. 전립선 암이냐 네. 아니냐를 어떤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건데 PSA 네.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바로 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PSA를 다시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PSA가 높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초음파나 뭐 MRI나 이런 검사들이 네.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초음파 검사가 되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초음파 검사까지는 1차 병원이나 2차 병원에서 다 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재검을 하고 MRI가 필요한지 여부를 또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게 표적이 보여야지 총을 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표적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 각 부위에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는 거는 약간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의심이 된 상태에서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MRI가 필요합니다. 전립선암 특별한 징후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히 이제 얘기 드리면 전립선암은 증상은 없습니다. 초기에는. 그러니까 무서운 질환이네요. 암이죠. 맨 처음에는 이제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같이 동반돼요. 전립선염이 많이 생긴다고 전립선암으로 이행하지 않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전립선암으로 가지 않아요. 이제 그게 완전히 분리된 질환입니다. 질환이군요. 그래서 증상은 대부분 배뇨 증상을 동반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비대증도 같이 60대 후반, 7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대부분 전립선 비대증을 동반해서 초기에는 배뇨 증상이 있는데 그거는 특이 증상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암이 진행이 돼서 뒤에 정낭, 정액의 일부가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를 침범하면 정액에 피가 보여요. 세 번째는 소변 시에도 그렇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여기 밑에가 쿡쿡 쑤시는 염증 증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PSA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밀 검사, 초음파나 MRI를 하도록 하고 있죠. 앞서 제가 이제 전립선암으로 고생을 한 네.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유명인에 대한 얘기를 네네. 드렸잖아요. 네. 특히 조 바이든 전 미국 네. 대통령 네. 퇴임하고 나서 한 4개월인가 5개월 정도 후에 바로 사기가 발견되고 뼈까지 전이됐다. 이 뉴스 보고 상당히 놀랐거든요. 네. 이 각각의 병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 전립선암은 1기, 2기, 3기, 4기로 나눌 수 있고요. 1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진단 과정에서. 왜냐면 1기는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발견된 경우라서 실은 MRI나 이런 데서 보이지 않아요. 2기서부터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단하는 거의 대부분의 전립선암은 2기고요. 2기는 전립선 그 자체에 국한되어 있는 조그마한 암인데 오른쪽 옆과 왼쪽 염을 나누는데 그렇게 한쪽에 있냐 양쪽에 있냐에 따라서 기수가 조금 달라지지만 그래도
2기 안에 있고 3기는 이 전립선의 피막을 침범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정낭 침범이 있는 경우 3기. 4기는 그 바로 위에 있는 방광을 침범하거나 뒤에 직장 침범이 있거나 또는 멀리 전이를 하거나 그게 이제 뼈로 제일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임파절로 가고 그 다음에 장기 침범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각각의 단계마다 치료 방법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지 더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수술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깨끗하게 전립선 암과 전립선 자체가 이제 드러내지는 건데요. 전립선 암은 요 우리가 1cm 정도의 우리가 인덱스 색인 종양이 있으면 전립선 전체를 떼어내는 그런 수술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치료는 방사선 치료죠. 방사선 치료는 전립선 전체를 암 부분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립선 전체를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고 세 번째 치료는 능동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이거 진료실에서 환자한테 설명하는 데는 수술합시다 이거보다 더 어려워요. 진짜 암 2기인데 네. 지켜보시죠. 네. 이거는 사실 납득하기가 좀 힘들죠. 암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전립선 암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그걸 먼저 알아야지 왜 능동적 관찰이 가능한가 요거를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저병기 암이겠죠, 물론. 네. 아주 저병기 암. 그냥 놔둬도 크게 자라지 않는 암. 첫 번째는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면 글리슨 스코어라는 악성도가 나와요. 그게 1점서부터 10점까지가 있는데 네. 우리는 5점까지는 치료하지 않습니다. 이건 암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 그다음에 6점, 7점은 초기 암이고 8점, 9점, 10점은 조금 진행된 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성도로 기수가 아니고 능동적 관찰은 환자분이 지켜주셔야 될 프로토콜이 있어요. 어떤 걸 지키셔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피 검사를 3개월 간격으로 하시도록 저희가 권유해드리고 있어요. PSA를. 그럼 PSA를 3개월 간격으로 하고 저희가 이제 PSA를 보면서 6개월 정도의 영상 검사를 권유를 하고는 있어요. 여기까지는 환자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조직 검사를 다시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능동적 관찰에서는 빠르면 1년, 늦어도 2, 3년에 한 번은 조직 검사를 하셔야 돼요. 아. 우리가 환자를 치료할 때는 특히 노년 인구에서 많이 걸리는 암,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진단과 치료에 의해서 그 병 자체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 연령, 그다음에 뭐 활력도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한테 가장 맞는, 그분한테 가장 맞는 치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교수님 말씀하셨던 고령의 환자의 경우는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보다 좀 나이가 적은 환자들, 네네네. 예를 들어 좀 빨리 발병한 네. 60대 전후의 네네. 그런 환자들은 네.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또 처치를 결정해야 네. 될까요? 60대에서는 능동적 관찰도 하기는 하는데요. 퍼센트가 좀 적고요. 저는 우리가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 한 15년 이상 더 사실 거 아니에요. 심지어 또 건강하게 네, 사실 수 건강하게 있는 기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뿐만 아니고 방사선 치료, 저희 병원 또 중립사 치료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그 기준을 네. 선생님께서 네. 전문가께서 정해 주시는 건데 네네. 그럼 결정도 권유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결정은 누가 하게 되나요? 치료에 대한 결정. 의사로서 제시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만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암은 수술적 치료,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 능동적 관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어느 치료 방법이나 합병증이 존재합니다. 이게 수술을 하자고 그러면 제일 꺼려를 많이 하세요, 환자분들이. 근데 이제 방사선 치료의 장단점을 좀 아셔야 돼요. 네. 방사선 치료는 물론 이제 마취를 안 하고 당장의 위해도는 적죠. 근데 이제 방사선이라는 거는 5년, 6년, 뭐 길게는 10년이 지나서 합병증을 좀 일으켜요. 전립선은 완치가 되는데 네. 합병증을 일으켜서 주변 장기나 이런 데에 뭐 혈변이나 혈뇨가 나오기도 합니다. 방사선 합병증이 5년에서 1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령에서는 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를 조금 더 권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60대, 70대에서는 수술, 70대 초반까지는 수술적 치료를 더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뭔가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인 것 같아요. 전립선 암을 전문 과목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은 상당히 경험이 많습니다. 네. 진료하기 전에 주말에 보든지 뭐 한두 시간에 미리 보고 오거든요. 마음속에 결정은 이미 돼 있고요. 대부분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해 보시죠라고 예, 일단 제안을 이제 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하고 저희가 네. 제안을 하는 거라서 의사를 좀 믿어주시고 따라주시면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 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또 끝까지 치료해드리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수술에 있어서 네. 최근에 의료 현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로봇 수술 네. 교수님들 하실 거 아니에요? 제 수술의 거의 90% 이상이 로봇 수술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네. 훨씬 더 좋은 건가요? 로봇 수술은 일반 분들 만나서 강좌할 때 있잖아요. 저 건강 강좌 같은 거 할 때 제가 로봇 수술을 뭐 90% 이상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그러면 교수님은 노시나요? 옆에서 노시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수술은 자율형 수술기가 아니에요. 알아서 하는 거 아니라 자율형 수술기가 네. 아니고 100% 로봇 보조. 그러니까 로봇을 내가 조종을 해서 로봇은 저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로봇 태권브이에 타는 철수가 되시는 거네요. 그쵸. 무기가 달려 있고 네. 로봇 태권브이에 타는 철수가 되는 겁니다. 네. 대신 이제 거기는 이제 거대하지만 우리는 몸 속으로 들어가서 전립선이 있는 공간은 주먹 하나도 안 돼요. 그 공간 자체가.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그 팔 자체가 굉장히 작고 스콥도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보는 눈 부분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굉장히 확대돼 보이고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쉽게 끝납니다. 전립선 암 수술이 제가 레지던트 할 때는 전공의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고 그거 하나 다음날 있으면 막 전날서부터 이걸 어떡하지 막 고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굉장히 편합니다. 저희가 제가 어디 이제 전공의들 가르칠 때는 신봉사가 눈을 뜬 거다. 제가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수술을 해서 네. 완치가 되고 다 좋습니다. 네. 그런데 뭔가 세상에 완벽한 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좀 불편한 증상, 네, 부작용 네.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대표적인 게 요실금이죠. 우리 남자는 수도꼭지가 2개예요. 하나는 위쪽에 전립선 위쪽에 있는 내관략근. 네. 그다음에 전립선 아래쪽에 있는 외관략근. 근데 우리가 전립선을 떼면 내관략근을 떼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 뭐 중요한 게 빠져나가는 그런 기분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외관략근 하나로 요 자제 능력, 그러니까 요실금을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2개를 썼지 하나를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1개월 정도에서는 오줌이 셉니다. 다 조금씩. 근데 그때를 좀 참으시면 그래서 견뎌주시면 일주일이면 금방 좋아지고요. 적응기가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네요. 보통은 3개월에 85%가 완벽히 돌아와요. 그 다음에 6개월이면 95%가 완벽히 돌아옵니다. 그래서 5% 정도는 패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수술이 잘못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원인은 방광에 있어요. 방광이. 수술 전에 이미 어느 정도의 노화 과정이죠, 일종의. 그래서 그런 방광에 원래 기저 원인이 좀 있으셨던 분이 수술 후에 요실금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으세요. 예, 한은규 교수님 만나서 진료실에서 네. 설명 들으시는 분들은 좀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가 아니라 부드럽게 말씀을 해주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예, 사실 암이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본인도 본인이지만 네. 가족들의 충격도 만만치 맞습니다. 않잖아요. 좀 막막한 마음 또 이제 앞으로 치료 과정을 선택을 하셔야 되거나 능동적 관찰을 통해서 네네. 계속 이제 전립선 암과 함께 가시는 그런 네네네. 분들에게 네. 예, 응원과 격려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전립선 암은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시면서 많이 걸리는 그런 암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완치가 가능한 암종이고요. 초기에 진단이 되셨다면 완치가 가능하실 거고요. 전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20년 전하고는 상상할 수조차도 없을 만큼 많은 약들이 나와서
진단 과정서부터 치료 과정까지 우리 같이 함께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면 끝까지 치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전립선 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이게 전립선 암이 이런 질환이구나라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진단을 받으시고 막막하셨던 분들에게도 뭔가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안내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립선 암, 특히 초기의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대처해야 되는지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전립선암 전문의이신 한웅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너무 바빠지실까 봐 걱정이고요. 예. 열심히 해야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